이동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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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오늘의 로고송은 김은훈 씨의 버전이었습니다. 도착한 수많은 로고송 중에 초고 퀄리티였다는 말씀 드리면서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진해에서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어설프지만 로고송 녹음해서 보냅니다. 늘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연과 로고송 고맙고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대국민 로고송 경진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 부분을 직접 녹음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20만원 상당의 AI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newsfront@naver.com이고요. 대국민 로고송 경진대회는 이번 주까지만 진행되오니 아직 참여하지 못한 애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 먼저 알려드립니다. 대체복무제도라는 것을 병역 의무의 하나의 방법과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복무 형태라든지 이걸 징벌적인 성격을 기본적으로 가져서 징벌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은가. 어제 헌재 판결에 따라 2019년 내년 말까지 국회는 대체복무역 대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전해철 의원은 근무기간을 1.5배 늘리는 범위에서 법안을 냈는데요. 오늘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도 한번 물어보죠. 그날이 소속사 대표님의 생일 파티였습니다. 당시 탁자 위에 있던 언니를 끌어당겨서 무릎 위에 앉히고 성추행까지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조 씨를 오히려 믿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그분의 배우자가 검사 측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9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고 장자연 씨 동료이자 당시 장 씨에 대한 성추행을 진술했던 배우 윤모 씨의 육성이었는데요. 어제 JTBC 인터뷰의 일부입니다.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진실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최강병기 코너에서 자세히 다뤄봅니다. 법무부는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 체류 방편으로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난민 심사관을 증언하고 난민 심판원을 신설하여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습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관련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난민법 개정, 난민 심판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이었는데요.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를 향한 두 가지 시선, 찬반 입장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민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지금부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꽃보다 할배 리턴즈,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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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일명 꽃할배의 새로운 시즌이 오늘 시작합니다. 새 멤버인 용건 할배의 목소리였는데요. 김하진 기자가 꽃보다 할배 리턴즈 간담회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우리 이해할 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6월 29일 금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어제 헌법재판소의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판단에 따라서 병역법 개정 문제가 국회에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함께 이 문제를 비롯해서 당권 도전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 전화 연결 몇 번 했었는데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셨다니 감사합니다. 예. 예. 저도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일단은 여쭤볼 내용이 많은데요. 예. 바로 궁금한 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는데 쉽게 정리하면 처벌은 당연하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만들어라,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지난번 2011년 판결 때도
그때도 대체복무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권고안을 냈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국회가 그동안 그 권고안을 듣지 않았다. 뭐 이렇게 봐도 되나요? 당시에는 이제 합헌이었으니까요. 예. 다만 공고에 그쳐서 법적인 효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었고요. 예.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는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만약에 입법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5조가 무효가 돼버려서 사실상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2011년 합헌 결정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고 결정에 대해서 좀 더 국회가 제왕적인 자세를 갖춰서 입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 19대 때도 제가 그 법안을 발의했었고 예. 이번에도 그 법안을 발의한 게 19대에서 전혀 실질적인 논의와 제도가 안 돼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7년 참여정부 말에 사실상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 그 예. 제도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시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그런 논의들이 전혀 의미가 없게 네. 백지화가 됐던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쉬움이 있었고 그런 아쉬움이 제가 19대, 20대 때 법안을 발의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인데요. 이분들은 실제로 실형을 감수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처벌하지 않는 거는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은데 예. 다만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예. 일단 당연히 그 현역 병사들보다는 기간은 좀 느려야 될 테고 그 형평성에 논리가 있으니까 너무 편한 곳으로 가면 또 반발이 있을 거죠. 관련해서 팟빵 앱으로 지금 만나러 갑니다 님께서 전해철 의원님 대체복무법 도입 기간 1.5배로 늘린다고 하던데 저처럼 실제로 심장 등의 수술을 받고도 공익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증거에 대한 서류를 내야 할 텐데 지금까지 여러 방식으로 복무를 기피하는 고위 공직자나 연예인도 많다. 기피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주는 거 아니냐 이 대체복무제가. 이런 우려 비단 지금 만나러 갑니다 뿐만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 할 것 같단 말이죠. 일단 복무 형태와 예. 복무 기간이 제가 이제 법안 발의처럼 1.5배로 이렇게 해서 사실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대체복무제 분들이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있고요. 그걸 방지하는 것이 이제 잘 설계되어야 된다. 입법 과정에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런 기피자를 선별하기 위해서 또 그런 기피하는 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 복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예. 지방병무청과 중앙에 구성을 해서 예. 그거는 다만 신청을 하는 경우에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 상당히 심사를 하게 되죠.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 대체복무를 심사할 때 서면심사 이외에 정밀심사도 하거든요. 예. 또 그 신청을 하는 분들의 쭉 과정과 이력을 심리해서 이와 같이 병역 거부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분들을 선별하고 또 그걸 확실하게 이제 심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저희들 역시도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는 제도로 설계한다면 그런 회피 수단은 상당히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악용될 것을 심사로 막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의원님 1.5배 안은 이건 뭐 다른 외국의 사례도 거의 1.5배를 한다고 하던데 그 어떤 분들은 2배 얘기도 하시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1개월이니까는 한 1.5배는 30개월. 30개월 정도 네. 되고요. 해외 입법 예를 보면 대체복무 기간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현역 복무 기간이 같은 나라도 있고 또 2배 정도로 이제 정하는 기간도 있는데 이 1.5배로 제가 했던 이유가 사실은 유럽 평유의 사회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대체복무 제도라는 것을 징벌적 성격을 갖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가지 않아서 너에게 징벌을 한다 이런 성격을 생각해서는 안 그렇죠. 되고 거기를 대체하는 것.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해야 되는 거지 징벌적 성격을 갖춰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5배를 초과하지 말라는 이런 유럽 인권 위에 또 공고도 있고 해서 저는 이제 1.5배로 했습니다마는 다른 동료 의원분의
법안을 보면 이 2배로 하는 경우도 예. 있습니다. 법안이 예. 현재 예. 발의되어 있는 법 중에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모아서 예. 저희들이 입법 과정에서 잘 논의하고 또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티즌들도 다양한 의견을 주던데요. 뭐 그 소방에 관해서 뭐 대체공무를 시켜라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뭐 구체적으로 그 대체공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지 않은데 대체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좀 노인분들이나 또는 중증 환자 같이 오랜 시간 또 그 간병이나 치료 요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에 그런 영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을 하고요. 이름은 국립특수병원이라든지 중증재활병원 등등의 대체복무 요원들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제 제안이 있는데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설계를 할 때 잘 고려해서 하는데 적어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것보다 훨씬 너무 쉽게 한다든지 등은 형평성 차원에서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준용민 동경님께서 군대 안 가는 게 왜 양심적이냐. 그러면 군필은 비양심이냐. 이런 질문 많더라고요. 이름을 좀 바꾸자.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고 뭐 종교적 병역 거부 혹은 신념적 병역 거부 뭐 선택적 병역 거부. 아직 이 소위 말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발 여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이름 바꾼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이제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종교 또는 신념에 의해서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때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심이라는 게 선하다 착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 양심이라는 게 신념 또 본래의 가치라는 의미에서 양심을 이야기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이라는 게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하는 거지 그냥 착하다 또 좀 올바르다 진실되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이런 면에서는 적절한 용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얘기 좀 해봅시다. 박범계 의원이 공식 이제 출마 당대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뭐 한 20명쯤 거론되는 당대표 후보군 가운데 전 의원님도 이름이 오르내린단 말이죠. 예. 결심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최종 결정은 하지 않았고요. 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만은 이번 이제 전당대회 또 당대표를 준비하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좀 더 공론화되고 논의와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아주 길지는 않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논의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시했던 것은 한 3가지 정도로요. 일단 강력한 당정 협력을 만들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당에도 필요하고 또 대표분들의 노력이 대표 되실 분의 노력이 필요하고 나아가서 이제 분권이라든지 당원의 권리 강화, 정책 정당을 실현하는 당 혁신은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되고 실제로 그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2번째고 마지막으로는 소통을 강화해야 되는데 이 소통은 이제 많이 늘어난 또 자발적으로 가입한 당원과의 소통이 있고 또 협치를 야당과 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이 성사되기 어렵다라는 면에서 이런 소통도 강화되는 이런 당의 진로를 생각할 때 이걸 충족하는 당대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의견도 나누고 있고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 오시면은 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친노 비노 얘기하면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나누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 어쨌든 언론에서는 뭐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친노 비노니 주류 비주류의 대결이니 뭐 그렇게 쓰고 있는데 어제 최재성 의원이 저희 방송에 또 출연했어요. 그러면서 전해철 의원과는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의견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겠다. 이거 단일 후보에 관한 얘기 같거든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일단 먼저 말씀드린 친노 비노가 이제 조금 안 맞는 게 지금은 친문이라 해서 친문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개념을 나누는 것이 이제 안 맞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드리는 것 같고요. 최성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에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한 2-3가지 이런 당의 모습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또 그 당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정치적 역정이나 이력이 동일하다 그러면 굳이 같은 경쟁과 경선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할 역할을 분담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후보를 단일화하거나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토론과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은 그런 맥락이고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최재성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맞고 또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큰 공감대로는 형성했지만은 뭐 세부적인 거 자세한 건 아직 얘기하지 않으셨고. 그렇습니다. 예. 아직 두 분 다 뭐 출마 결심도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너무 네가 양보해라 내가 양보해라라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을 충분하게 공론화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래야만이 누가 대표를 나가든 간에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정이나 로드맵도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또 당대표가 됐을 때 이런 부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뭐 전해철은 또 경기도당 위원장 되셨죠. 예. 네. 그때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친문 성향의 분들이 대거 당선됐는데 이번에 민주당 전준희 그 발표를 보면은 권리당원 비율 기준으로 30%에서 40%로 상향됐다. 그러면 더 지금의 어떤 친문 성향의 권리당원의 힘이 세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해서 또 친문 패권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원래 저희들 이제 당헌 당규에 보면 85%에 85대 15%가 있었고요. 85%가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율이어서 그 안에서 조절이 40% 내지 45% 되는 것은 특별하게 어느 분야가 강조되거나 강화됐다기보다는 85% 이내 범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연히 당원분들의 의사를 좀 더 반영을 한다. 큰 틀에서 이게 이제 저는 기본 방향이고 거기에 대한 큰 변화는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현재 친문 성향 또는 이제 또 거기에 그런 경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당선될 수 있지 않냐라는 부분은 그런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고 또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 올바르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 당원분들이 공감한다면 그런 정책적 공감을 하고 그런 일을 실천할 수 있는 분이 또 당 지도부에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어서 저는 그게 특별히 뭐 문제가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뭐 정청래 의원도 우리 방송에 와서 그 소위 말하는 주류가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1년이 좀 지났습니다. 높은 고공 지지율 예. 또 민주당 지지율도 높고요. 그래서 지난번 지방선거에 압승을 거두기도 했고요. 예. 이제부터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4년 또 만약에 뭐 당대표가 되신다면은 임기가 또 한 2년쯤 다음 총선까지 임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세요? 저희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일단은 이제 당정청의 그 유기적인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 것이요. 지금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정말 잘 하셔서 국민적 지지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나머지 또 정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정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 국민들께서도 체감하실 수 있는 예. 정책을 제시해서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뭐 의원님이 당대표 된다면 청와대와 관계는 유기적으로 잘 될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제일 큰 문제가 이제는 뭐 먹고 사는 거 뭐 적폐청산은 1년이나 뭐 앞으로 계속 해야겠지만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보고 특히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청년들 실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당정청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 관계는 잘 되고 있는데 예.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중요하고 특히 올 하반기 가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당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걸 당정청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필요한 경제 정책을 생산할 수도 있고 또 그 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점검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을 청와대와 정부에서도 시스템을 갖춰야 될 뿐만이 아니고 당에서도 갖춰야 되는 거죠. 예. 당도 그런 정책을 생산하고 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냥 막연한 당정청의 문제가 아니고 당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고 좀 더 나가면 두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그게 당을 혁신하는 방법이다. 정책 정당을 지향하기 위해서 구조를 갖추는 것 그리고 또 소통을 강화하고 좀 더 나아가자면 그런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 등을 갖추는 것이 분권이나 마찬가지로 권리당원의 권리를 좀 더 실제로 하는 것 네. 등이거든요. 그걸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저는 이번 당대표 또 당이 가야 될 숙제고 주어진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뭐 민주당이 압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모든 공천자가 다 훌륭한 사람을 공천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하부 조직에서 왜 이런 사람을 공천했냐라는 잡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당대표 이번에 당대표는 이제 다음 그 총선의 공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민주당 시스템 공천 얘기하는데 제대로 그게 시스템대로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 아직 당대표 결심도 안 했는데 이런 질문이 좀 그렇습니다만 혹시 된다면 이 가장 큰 문제는 공천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예. 2015년에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요. 분권형 또 시스템 공천, 제도 공천에 대한 당헌 당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2016년에는 비대위 체제로 돼서 그 당헌 당규를 실제로 반영하거나 적용을 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일단 당헌과 당규에 있는 제도 공천, 시스템 공천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또 많은 분 우려보다는 우려가 있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공천권을 남용하는 것은 당연히 자연히 없어질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 공천, 시스템 공천을 실현해야 되고 그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반드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자연 사건 당시에도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증언을 했지요. 네. 피해자는 사망한 상태고 네. 목격자가 나는 그런 일을 한 걸 봤다고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 사건은 끝났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당시에 생일 파티였죠? 네, 그렇죠. 이제 소속사 대표의 생일 파티였다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2008년 9월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자리에 갔더니 정관계 인사들과 기업체 대표 등이 와 있었다. 그리고 조선일보 기자 출신의 조모 씨, 당시 정치 지망생이었다고 합니다. 조모 씨도 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추행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게 장자연 씨가 이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춘 뒤에 내려오니까 끌어당겨서 무릎 위에 앉혔다. 그리고 만져서는 안 될 부분을 만졌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희롱적 발언도 여러 차례 계속됐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 자리에 함께했던 신인 배우 윤모 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증언했는데요. 윤 씨는 당시 있었던 성희롱 발언이라든지 성추행 그 상황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초 경찰 수사할 때 윤모 씨가 자기의 목격담을 경찰에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찰도 이건 문제 있다라고 송치 의견을 보냈죠. 그래서 검찰에서 이건 사건이 안 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윤모 씨 얘기에 의하면은 경찰과 검찰에서 13번에 걸쳐서 본인이 진술을 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마치 그 피의자인 그 조 씨를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그 자리에는 자기하고 고 장자연 씨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현재 장자연 씨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말을 해봤자 안 믿어줄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했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그 방송이 나가니까 오늘 그 검사 당시에 이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본인이 왜 13번이나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묵살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윤 씨가 그 지목했던 사람이 이 조 씨가 아닌 뭐 다른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리바이가 확인이 되고 나자 그때서야 조 씨라는 사람을 다시 지목했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신빙성이 없었다라는 주장인데 그것이 착각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질문을 했더니 착각할 정도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윤 씨가 얘기한 사람은 키가 작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실제 문제가 되는 사람은 그러니까 잘못 지목된 사람은
그러니까 잘못 지목된 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이 조 씨 같은 경우는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사람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실은 13번이나 진술을 일관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냐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검사가 또 얘기하기는 당시 윤 씨는 장재현 씨랑 친하지도 않았는데 왜 친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하고 친한 사람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겠느냐. 난 그래서 그걸 믿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또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변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검사가 좀 사건을 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나중에 뭐 얘기 듣지 않기 위해서 좀 변명으로 일관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성추행했다고 지목된 조모 씨.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성추행은 있긴 한데 내가 아니고 딴 사람이 했다. 네. 이렇게 말했었는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걸로 나중에 밝혀져서 그렇죠. 거짓말한 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3번을 불러서 조사했다라는 부분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사실 아무리 증인이라고 해도 13번씩이나 불러서 조사를 할 수는 없어요. 13번씩이나 진술을 반복했다는 것은 사실상 그 진술끼리 그 증언 그 참고인의 진술 사이에서 그 충돌이 발생하게끔 유도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많이 불렀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진술과 진술 사이에 모순되는 점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일정한 쉽게 말해서 이 참고인과 진술,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13번씩이나 부르지 않았느냐. 저는 오히려 이런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고는 그 검사가 왜 이 사람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불기소하고 이 윤 씨의 진술을 듣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말이 일관적으로 일치했다. 이걸 또 하나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장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그 피해자 이 2명 있고 나머지는 다 가해자인데 그들이 당연히 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말이 다 일관적으로 맞기 때문에 오히려 목격자 아무런 사실은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이죠. 그 장재현 씨하고는 이제 지금 진술을 해준다고 해서 그런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로 상대방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맞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은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모 씨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실익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익이 있어야지 사실 거짓말을 하는 건데 윤 씨 얘기는 그거잖아요. 본인이 진술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소속사에서도 잘리고 아무런 사회활동을 할 수 없어서 외국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를 또 보는데. 불이익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근데 이거는 뭡니까? 어제 그 JTBC 인터뷰에서 조사 후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분의, 그러니까 조 씨죠. 그분의 배우자가 검사 측이라는 걸 알게 됐다. 이뭔 말입니까? 검사 측인 게 아니라 검사였죠. 검사였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검사죠. 아. 그러니까 이 조모 씨의 부인이 이제 현직 검사인 장모 검사입니다. 아는 분은 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 수사팀의 공보 담당 검사를 맡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점 때문에 이 당시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그 검찰 수사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부터 받고, 그런 의심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조 씨가 이 부인 장모 씨, 장모 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장모 검사가 결혼을 한 뒤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 씨가 책을 썼는데 그녀는 결혼 후 검사가 되었다. 아내를 공부시켜 사법시험에 합격해 하는 29가지 방법, 이런 책을 썼다고 그래요. 하나 또 있잖아요. 내가 네. 노무현보다 대통령을 더 잘할 수 있는 29가지 이유. 이분이 이제 정치 지망생이었는데 2004년과 2008년 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시민 전 의원과 맞대결을 벌여서 패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이 2008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에서 일한 그런 경력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팟빵 앱으로 훈이훈님께서 이 작가 제작진 화이팅. 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장자연 사건은 TV 방송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데 뉴스 정면 승부에서라도 계속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틈만 나면 틈틈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에서 다른 것은 공소시효가 다 됐고 이거는 아직 공소시효가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이 사건부터 수사해라 이렇게 공고했고 수사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조모 씨는 불구속 기소 상태로 지금 올라간 겁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라고 하는 것은 뭐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고 이제 자유롭게
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 수사도 받고 재판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건데요. 사실은 처음에 검찰로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 다시 이 사람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전에 본인들이 내렸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종호 씨의 그 아내 되는 분이 현직 검사였다고 하면 그때 그 수사가 약간은 조금 그렇네요. 믿을 수 없는 수사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많은 또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뭐 이 사건은 이 사건이고 다른 사건 그러니까 성접대 부분 그 부분도 사실은 피해자는 유서를 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해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을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누구를 처벌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공소시효가 다 끝났으니까 그걸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 관련된 사건은 2013년 6월에 형법이 개정되기 전에 혹은 성폭력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고소를 해야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고죄였기 때문에 당시 장자연 씨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지만 그것이 고소로 볼 수 있지는 않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고소기간이 이미 도과됐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됐던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가해자 처벌을 하도 될 수 없냐 그랬더니 강요죄와 관련돼서는 혹시 처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혐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소속사 대표를 알선 수재 혐의로 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정도의 의견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효가 원래 좀 다 끝났고 이미 고소기간 도과돼서 그래서 사실은 수사해봤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냥 진상조사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진상조사만 할 수는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그 관련자들 특히 이제 피의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이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게 되는 거죠. 강제력을 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과연 어느 정도까지 진상을 밝힐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관련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신문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관련자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조선일보 관련해서 우리가 조선일보란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하는 그 즉시 조선일보 측에서 소송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연 씨 얘기를 꺼내면서도 특정 신문사를 거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박모 씨가 분명히 그 연루가 됐었는데 성을 거론하지도 말라라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사실 좀 진상 규명은 현재로서는 좀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박모 씨는 기본적으로 검찰 소환 조사 자체도 사실 한 번도 안 받았던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검찰에서 이거는 시효도 지났고 사실 수사해도 처벌을 못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상을 조사한다는 측면에서 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검찰 소환 조사는커녕 경찰이 찾아가서 그렇죠. 조사받고 누가 조사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직접 그 피의자를 찾아가서 조사하는 것이 선진국형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선진국형으로 조사를 받는 사례는 없죠. 심지어 전직 대통령도 검찰청 또는 경찰서로 불려와서 조사를 받는 판인데 참 씁쓸한 느낌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장 기자님은 또 아직 현직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혹시 아직도 이런 장자연 씨 사건 비슷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나요? 글쎄요. 이게 사실 없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워낙 은밀한 곳에서 뭐든 은밀한 곳에서 벌어지는 데다가 그리고 이런 접대를 필요로 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은 더 이상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가 감시의 눈초리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7시 정각에 돌아옵니다.